지금 교수님하고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예 경제를 돌아보고 뭐가 문제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꼭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뭐 독자분들에 따라서는 또 한참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뵙기로는 정말 이 학자 석학이시고 거장이시고 정말 제가 많이 배우는 그 거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각 계층에게 이런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 좀 각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에게 좀 이런 국면에 우리 청년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혹시 뭐 일침도 좋고요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때 청년 하게 되면 저는 물론 세대 차이가 나서 네. 뭐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은 뭐 요새는 뭐 MZ 세대다. 그다음에 네. 2015년 10년부터는 2015년생부터는 뭐 알파 세대다. 이렇게 해서 세대를 이제 그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세대에 구분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판교 가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면 그 친구들은 그 세대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에요. 네. 합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좀 틀에 안 맞고 얄밉다 할 정도로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논리로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을 하면은 설득을 하고 잘 따라와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나 과거형으로 이른바 파워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파워 하래스먼트 권력을 통해서 한다거나 물론 섹슈얼 하래스먼트도 있지만은 예. 젊은 사람들로서는 파워 하래스먼트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면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 이제 시위 현장 가잖아요. 시위 현장 가면 세대들이 막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좀 진보 쪽에 가 있고 네. 약간 나이 먹은 사람은 보수고 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서로 막 섞여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야 그럼 나는 현재로서는 저 보수 쪽이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진보지 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념 과다 사회예요. 또 하나는 엘리트 과다 사회예요. 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어. 네. 다들 공부도 많이 했고. 맞아요. 그래서 엘리트 과다, 이념 과다 시대 속에서 예.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과다된 것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볼 건 많아요. 선택할 거 선택지도 넓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할 때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이 할 역할이 뭐냐면 이 사회가 저기 그러니까 포식 나누이 시대라 그래요. 포식 배부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시대. 네. 포식 나누이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돌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판교 쪽에 보면 판교의 CEO들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리크루트를 할 때 그 제일 큰 조건이 뭐냐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엄청 부족해요. 도메인 날리지. 네. 다시 말해서 한 분야에 원래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한 분야에 정말 정통하고 네. 한 분야를 사랑하고 예. 거기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걸 모든 자원을 뭐 바치고 네. 하는 미래를 걸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적인 정신 이것이 그 도메인 날리지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근데 도메인 날리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창업들은 네. 상당수가 아두이노 창업이라 그래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어요. 네. 그거 꿰서 뭐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창업할 때는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해갖고 껴서 그걸 아두이노 창업이라 그래요. 네. 그건 너무 가벼운 창업이죠. 이제 그 소프트 창업이라 그러는데 가벼운 창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업했다가 그냥 없어지고 네. 그런 것이 죽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그 도메인 난리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에 관한도 문제지만 사회가 그 리스킬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그거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그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리스킬 교육으로 써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워가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인데도 그 생산성이라든가 그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리스킬링 하기 때문에 스킬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파이팅 있게 하느냐. 그럼 우리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리스킬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네.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기성세대가 청년과 어떻게 함께 또 청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눈다면 가계에게 통칭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네 기업들이 뭐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 다 포함입니다만 기업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란다 우선 말씀 주십니다. 이제 반도체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반도체를 보게 되면 반도체 AI 반도체 그러면 첫 번째 국가 전략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기업 전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이 밑에 깔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업이 쓰는 거예요. 쓰고 기업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국가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 모으면 다시 말해서 기업은 견인해도 되지만 또 추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한편을 거 한편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이 그냥 돈 버는 데서 끝나고 고용하는 것은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과거에는 고용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내면 됐는데 이제는 기업이 곧 국가가 되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이 또 내가 되고 네. 이런 어떤 그 혼연일체가 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개인의 삶도 중시하게 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네. 또한은 국가 전략도 그런 그 정책과 전략도 네. 기업이 신경 써야 되는 그래서 기업이 그럴수록 전략 연구소라든가 전략 그 하는 그 마인드 전략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네.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시기다. 아, 역할이 훨씬 넓어졌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더 그다음에 어차피 세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북한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예측성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본인이 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항상 하는 것은 뭐냐 견제해야 될 것은 나 이쪽에 와서 일을 나누는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이냐 저 위로는 국가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네. 기업의 과거에 그냥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던 혹은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여라는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충분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만이라도 훌륭한 기업이에요. 훌륭한 기업이죠. 제가 예. 몇몇 기업의 그 대표이사들 또 회장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항상 그분들이 경제기자한테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기업은 자선 사업하거나 기업은 도덕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기업한테 너무 도덕을 따지지 마세요. 기업한테 너무 자선을 자선을 갖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업은 세금 잘 내고 건강하게 커서 세금 잘 내고 우리 고용 많이 하면은 그 기업의 역할은 그거로 끝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내가 늘 그 CEO들과 오너들 만났을 때 그 들었던 얘기야. 첫 번째 인터뷰를 하면 딱 그 얘기부터요. 왜냐하면 언론이 중요하니까. 자칫하다가는 또 노조와 노사 문제 쓰고 또 헐뜯고 뭐 어떻게 하니까 반드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기업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네. 넓어졌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계 기업 정부라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관한 조언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먼저 말씀 한번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자문회의 할 때 제가 이런 어쩌면 엉뚱한 안건을 던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 나눴던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한 네. 부분이 있어요. 통화 정책의 의사 결정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부여받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정책 같은 경우 이게 기술이라 하면 정치가 없잖아요. 기술이라는 그 어떤 섹터만 보면 정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망 기술이 바뀌느냐? 정권이 안 바뀌어도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정권에 따라서 유망 기술이 바뀌느냐? 그래서 기존 정권에서 이만큼 미뤄졌던 어떤 해당 기술과 산업 sek터가 다음 정권으로 가면서 지우기 작업이 들어가고 아예 그 기관 자체가 사라지기까지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한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기술 정책이야말로 하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독립적 의사결정을 독립성을 부여받는 기술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것이 자원 없죠, 인구 없죠. 갖고 있는 게 없고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기술인데 네. 그것만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그 로드맵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정치가 바뀌면서 바뀌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엉뚱하게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저도 의견 드리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든 아니든 교수님도 정책에 대해서 기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 많이 바뀐 것 같아도 그 기술 개발한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그러니까 네. 앞에 뚜껑만 살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당시의 전략 기술은 언제나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필요한 전략 기술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경우에 그 아들 그 부시가 그때 떠들었던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 이카노미 시대를 갖다 열겠다. 2030년까지 수소 경제 시대를 열겠다. 근데 그게 이제 오바마로 가니까 오바마가 그걸 탁 지우더니 그린 뉴딜이라고 또 했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되니까 무슨 그린이야 해갖고 탈퇴하잖아요. 네. 이게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흐름 바뀌지만 그 밑에 있는 내재된 기술 전략 같은 건 그대로 가죠. 그렇죠. 산업 정책과 국가 전략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뭐 세계의 어떤 게임 체인저 해갖고 예를 들어서 AI다, 퀀텀이다, 바이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그게 이미 다 있던 전략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왜 정권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강도가 달라지고 네. 순위가 바뀌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략은 하나 첫 번째가 외교 안보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있고 그다음에 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전략은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저 글로벌 이거 공급망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안보와 관련돼. 네. 그다음에 사이버 뭐 테러 같은 거, 네. 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을 신경 써야 돼. 네. 또 하나는 거버먼스. 이건 뭐냐 법 체계. 한국의 저기 정치 구조라든가 헌법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거버넌스예요. 이것도 해야 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중에 국력이에요. 국력은 뭘로 되냐면 산업 정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재 정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게 이제 국력으로 들어가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봐야지 국가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상 그런 컨셉을 갖고 딱 만든다고 했을 때 테이블을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테이블을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데 그래서 0년에서 1년에서 2년 사겠다. 우리는 인사이트라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영국의 국방부가 모든 국가 전략을 짤 때 늘 썼던 수법이에요. 네. 그 이제
그 뭐냐면 0년에서 1년, 2년이 인사이트예요. 네. 이건 이제 이거 통찰력이라 그래요. 네. 딱 보고 그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은 트렌드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추세죠. 네. 추세를 읽는 거야. 네. 거기까지가 보통들 하는데 그다음에는 포캐스팅이에요. 네. 5년에 10년. 예. 이게 중기 과제까지. 예. 그다음에 파캐스팅이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거리 이게 10년에서 30년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 타임 테이블을 놓고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뭘 집어넣냐 하면 변수를 집어넣어요. 네. 변수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저수장 고령화,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의 진보, 과학기술 진보,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죠? 지방 문제,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가 기여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쭉 놓고 거기다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거기까지만 해요.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포캐스팅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포캐스팅이라 그러면 이 전체를 4단계를 다 전체를 아울러 한마디로 포캐스팅이라 하는데 네. 이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하는 건데 경제는 거기까지. 근데 정책하는 사람들은 백캐스팅을 해야 돼요. 가서 예. 30년 후에 우리나라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는 영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려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30년 저는 그런 말 쓰는데 30년으로부터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응? 30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막 싸움하고 뭐 인심이 나눠지고 막 갈라지고 뭐 정책이 막 혼돈에 빠지고 이 상태를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우리는 인구도 쫄아들고 국가가 저 밑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월스트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러나 여기서 열심히 하게 되면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원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하려면 백캐스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백캐스팅 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제는 정책하는 사람들 역할이에요.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든 보고서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국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밖에 없어. 뭘 집어넣어서 뭘 개발하겠다. 뭘 집어넣으면 뭐 해결하겠다. So what? 그래서 이거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7나노인데 해서 몇 년도까지 2나노가 되겠다. 그래서 세계 경쟁력을 높이다.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을 미리 월스트, 베스트 이렇게 이런 걸 그려놓고 그거 사회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우리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보되고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백캐스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포캐스팅만 해. 아이고. 그래서 국가 전략이 이런 관점 아까 세 가지 외교 안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하고 국력이라고 하는 관점 네. 하고 이 관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기 타임 스팬으로 봐서 이렇게 나가는 1, 2, 3, 4 그러니까 인사이트 그다음에 트렌드 포사이트 그다음에 저기 파사이트 네. 이러한 트렌드 그 결과물 그 끝에 국가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이걸 놓고 미리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자도 필요하고 과학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상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지, 예. 집합지로서의 국가 모습을 그려놓고 네. 그걸 해놓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매달려야 되고 산업 정책은 어떻게 되고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가 아주 약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에는 그 30년을 보는 30년 뒤를 보는 그 미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저도 참 그냥 오늘 내일을 다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공무원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시스템 자체가 6개월 그렇죠. 있으면 다른 역할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기보다는 그 6개월 동안에만 아무 일이 터지지 않으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정치도 그렇고 네.
정치를 나무라고 그러지만 또 경제도 나무라고 행정도 나무라고 네. 또 누구가 우리 나무를 탓하잖아요. 네. 그 전체가 한마디로 네. 자화상이에요. 그렇죠. 음. 나의 자화상인 거야. 그러니까 네. 욕할 게 없어요. 네. 나도 거기에 네. 예를 들어서 희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응? 네. 네. 전격적인 동맹은 아니더라도 나도 얼떨결에 희박한 동맹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갖다가 자꾸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 사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회가. 오늘 교수님과의 그 토론이 결국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뭐를 못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 방향도 뭐 기업의 의사결정도 청년을 대하는 어른의 태도도 청년 스스로의 마음도 네. 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율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그런 의지로 또 교수님을 초대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귀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앞서 우리 정치, 앞서다기보다는 정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가계 기업 정부에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치인에게 바란다, 입법기관에게 바란다, 혹은 뭐 의사결정자들에게 바란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바쁘고 네, 또 굉장히 다들 우수해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러나 집단 논리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뭐 이상하게 나타난다거나 이상한 논리를 핀다거나 해서 한꺼번에 정치의 어떤 그 불신을 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많이 고쳐지겠지만 더욱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고 전문가들을 그 우대하는 그 분위기 정치에 많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어느 한 직업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로지 사회 경험 없이 정치로만 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1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항상 제일 그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 게 둘째 주에 열리는 세스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끝나지 않습니까? 네. 다보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3월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네. 갖고 세 개가 이제 이제 세계 관심이 제일 많으면 일단 1월달에 2개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왜 오피니언 리더를 보냐면 그걸 보게 되면 올 한 해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최고급들이 다 모여서 떠들기 때문에 그들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쉽게 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벤트들이거든요. 네. 그런 이벤트들에 직접 가보거나 참여하거나 아니 그런 이벤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네. 또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하고 정책 위반하는데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글로벌 시각에서 그리고 법도 단순히 어느 한 그 이익 집단의 어떤 법을 대변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법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법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 정치인들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인들의 요구되고 그리고 국회도 가능하면 그 해마다 캐치프레이즈 걸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국회가 이걸 하겠습니다. 챌린징 과제. 그것도 하게 되면 공통의 과제가 되면 싸움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싸움하다가도 맞아, 우리 그거 해야지. 와, 그거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일을 하자면은 New Vision for Competitiveness. 2025년은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하자. 그걸 국회 캐치프레이즈 그러면 행정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네. 네. 행정이 저기 그 굴복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행정을 정말 격의 없이 토의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한다면 난 멋있지 않냐. 그래서 국회도 그때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비전 아니면 아젠다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말 교수님 초대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고 교수님께 원래 처음 이런 자리를 요청드렸을 때 사실 겸손하게 너무나 겸손하게 저 할 얘기 없어요.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1시간 반 동안 정말 훌륭한 말씀. 한국의 평균 연령이 세계에서 두 번째가 돼요. 네. 일본이 지금 작년 말로 50이 넘었어요. 네. 일본 평균 연령이 네. 1억 2천만 명이 평균 연령이 50이 넘어요. 우리 44.8세예요. 44. 네. 이렇게 되고 제가 보니까 저기 미국이 38세, 네. 그다음에 중국이 38.8세. 아직은 어려요. 네. 노령화된다고 하지만 싱가포르가 35, 나이가 어리고 베트남이 32, 인도가 27세. 자, 우리는 정말 본격적인 이제는 그 뭔가 나는 고령화라는 거 싫어해요. 숙련의 시대가 된다. 숙련 이글 숙자. 네. 숙련의 이제 시대가 되는 나라로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있어요. 국격. 그래서 격.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격 운동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다. 국격 운동을 일으킬 필요. 옛날에는 도덕재무장이라 그랬어요. 네. 그거는 타락하거나 뭔가 사회가 잘못됐을 때 도덕을 바로 일으키자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나 혼자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도덕재무장이라는 거 하게 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 숙련의 나이인 이 국가답게 국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네. 국격 고양 운동이라 그럴까? 네. 이게 필요하다. 국격을 끌어올려야 된다. 국격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네. 라는 메시지까지 너무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네. 자리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저부터 소감 말씀을 네네. 답변 드리고 교수님께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참 애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568년에 그려진 유럽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4명의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했고 그리고 길을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연출한 명화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리더도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자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십니다. 그죠? 그 리더들이 정말 스스로 눈을 뜨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글로벌 시각도 갖고 30년 미래를 들여다보고 그 방향성 하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안내 받고 있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교수님과 대담한 소감입니다. 교수님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어떤 소감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이 토론은 저기 이코노믹스 패널 아닙니까? 네. 이코노믹 패널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아까 눈 뜨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런던 그 내셔널 박물관이 있어요.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인데 거기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눈을 이렇게 잡아 묶은 한 여인이 비파를 치는 게 있어요. 근데 비파줄이 다 끊어져서 딱 한 줄만 남았어. 네. 근데도 즐겁게 쳐요. 눈을 감고. 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희망은 있다는 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비파줄이 다 끊었으니까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줄이 있는데 한 줄 갖고선도 치는 거야. 눈도 감고. 이런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패널은 저같이 이렇게 가끔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면은 이제 그 우리 김광석 박사님은 이제 눈뜨게 하는 거죠. 아유. 더 큰 일. 예. 그래서 이 우리 이 자리가 저기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돼 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좋은 나침판이 됐으면 좋겠다 아유. 합니다. 경제의 나침판으로 저는 여기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30년 뒤 미래를 봐야 된다. 뭐 정책 의사 결정자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 목표 방향성이 또 그런 것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더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